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데리다의 6번째 시리즈 데리다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해결 철학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를 살펴보면서 데리다의 경계의 글쓰기, 경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주로 철학의 여백이라든지 말쥐 들라 필로소피라고 하는 72년도, 그 다음에 글라라고 하는 조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치는 종 있죠. 철학의 종언을 고하는 그러한 데리다의 독특한 텍스트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경계에 있다는 게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담론에도 깊숙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고, 그죠? 이 경계에 대한 철학은 사실 니체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인식론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아가서, 그죠? 탈자태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의 외부를 지시하는 거기에 있음, 이 모든 개념이 외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 주제들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데리다의 경계 역시도 이러한 경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계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선악의 저편, 여러분 한번 봐봐, 선악의 저편에서 옌자이츠 폰 굿 운트 베제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이미 경계란 뜻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의 선악의 개념을 해체할 때, 그죠? 데리다가 거리의 파토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거리의 파토스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의 기원을 해체할 때 니체가 이미 경계에 서서, 그죠? 전체를 서구 형이상학에서 주제로 삼아졌던 도덕의 계보학을 해체하는 그러한 경계의 철학을 이미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기 스승들을 따라서 데리다 역시도,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질문 자체도 이미 훗설에 대한 자기 의식적 현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식론적 철학, 또 칸트와 훗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식론적 철학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하이데거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폴 리게르는 해석의 갈등,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책 제목에서 이러한 출발점은 언제나 존재 물음은 이러한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나타낸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의 경계는 이미 자기 스승들 두 사람의 대가들의 철학함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철학함을 텍스트 해석학으로 갖고 감으로써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하는 이러한 텍스트 해석학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의 글쓰기는 주로 데리다의 어떤 철학의 여백이라고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또 조종이라고 하는, 그죠? 작품에서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데리다의 이 철학의 여백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구덩이와
구덩이와 피라미드라고 하는 해겔의 기호학의 입문, 해겔 기호학 입문이라는 이 독특한 제목은 이미 논문으로 쓰여져 있었고, 나중에 철학의 여백의 자기 책 안에 삽입한 논문입니다. 예도가 이 부분을 오늘 해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데리다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계의 글쓰기. 니체를 흉내내도 탁월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죠? 경계의 글쓰기, 여러분. 경계의 철학자. 독특한 인간이 있죠. 그죠? 경계에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사유되어 왔던, 그죠? 그러한 철학의 모든 형이상학적 담론 밖에 서 있다라는 결단이고,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전체 밖에서 글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서구 형이상학은 언제나 현전의 형이상학이었습니다. 하이데거가 탁월하게 가르쳐 주었던 이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거쳐서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기까지, 자기 선생을 포함한 후설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장정의 모든 철학적 사유는 단 한 가지 단어, 현전이라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다라고, 존재와 시간, 그 앞쪽 부분에 자기의 존재 망각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하이데거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어를 하이데거는 폴한덴하이트, 이기상 교수님은 그것을 눈앞에 있으므로 탁월하게 번역해냈어요. 탁월한 번역입니다. 눈앞에 있음, 현전. 이 현전을 하이데거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개념, 앞쪽 부분, 존재와 시간 앞쪽 부분은 공간성, 뒷부분은 시간성, 그 공간과 시간. 이 말은 칸트와 후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식 안으로 시간과 공간을 인식과 관련하여 두었던 그 시공간을 칸트는 실존 개념으로, 하이데거는 실존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대가리와 관계되어 있었던, 안과 관계되어 있었던, 안쪽과 관계되어 있었던 철학의 주제였던 시공간을 존재와 시간에서, 그죠? 실존과 바깥으로 해체해버린다는 거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결코 데리다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를 공부한 자들만이 데리다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과 밖의 운동을 통하여 데리다는 자기의 텍스트 해석학으로 갖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현전의 형이상학, 여러분. 현전. 이 탁월한 하이데거의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데리다는 자기 선생을 따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하이데거의 개념을 마침내 로고스의 음성중심주의적 언어로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놓치고 있었던 서구 형이상학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데리다는 당연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철학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내가 신디 누나가 돌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데리다의 이러한 상형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표의 문자에 토대를 두는 이러한, 그러니까 음성 중심적 로고스를 해체하기 위하여 표의 문자와 상형 문자로 나가는 이 데리다의 미학은 어떻게 보면 데리다의 철학이 미술에, 그죠? 그림을 그리는 자들의 그러한 미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도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현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언어는 말로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문자로 쓰여진 모든 단어들은, 모든 언어의 기표들은 인간이 빠로를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만 뭐예요? 말을 함으로써만 현전이 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현전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로고스의 이성의 개념, 영혼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었고, 이 영혼의 개념에서 문자는 언제나 대리 보충적인 무엇인가를 보충한다는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이것이 데리다 철학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에서의 문자의 축출은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 모든 철학자들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는 그라마톨로지와 또 자신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이러한 문자 중심의 언어들을 그죠? 해체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글을 쓴다는 것은 이 로고스 중심의 글쓰기를 해체하는, 변경에 서서 해체하고 그 해체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유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 철학의 이성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하여 문학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데리다와 락강은 이제 시리즈로 곧 나갑니다. 예도가 가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겨울까지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를 여러분들이 꼭 원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라고 하는 이 책은 탁월하게 기표의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서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락강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제임스 조이스의, 그 다음에 데리다도 제임스 조이스의 이러한 글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를 갖고 여러분, 이것도 니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니체의 글이 얼마나 문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체는 단 한 번에 도덕의 계보학만이 주제적으로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작품들은 다가 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경구도 들어있고, 여러분 잠언도 들어있고, 또 소설도 들어있고, 소설 양식이지 뭐 자라투스트라도 다 들어있어요. 다 글쓰기가 문학의 양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현전의 주제가 뭐야, 여러분? 지금부터 예도를 따라오셔요. 사유를 따라오시라고. 자, 이렇게 사유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으로 건너오게 되면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인간의 영혼은 신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플라톤은 이것을 파이드로스라든지 다양한 자기의 신화집에서 이 영혼의 출처를 밝힐 때에 그는 신화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영혼은 언제나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거에 의하여 더럽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것은 언제나 기원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 기원은 문화에 의해서 인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아주 원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양의 사유에도 그런 게 있잖아. 인간의 영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영이라 그러는 개념은 정신과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없었다라면 이건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도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은 죽으면 영혼이, 여러분 지금도 얘도는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철학자가 뭐 모든 걸 다 하나?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주제들은. 이 영혼이 중요한 개념. 이 영혼은 원본적인 것하고 관련되어 있어. 영혼과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기독교 신학에서 주로 하느님과 연결되었고, 신의 로고스, 곧 신의 아들인 예수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것은 세계 창조의 원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또한 다양한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음성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의 목소리, 그죠? 목소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에 문자는 단지 뭐야? 보충적인 거야, 여러분. 말은 언제나 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말은 현전과 관련되어 있고, 현재 내가 말하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지금 이런 거는 다 데리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도가 철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데리다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는 잡담은 언제나 현재화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성에서. 이해가 됐어요? 시간성은 말은 언제나 현전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과거에 내가 썼던 편지들을 문자로 기록된 것을 지금 읽으면서 말은 언제나 현전화되어 있고, 영혼과 곧 이성과 직접적 연관 안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말은 언제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말은 문자보다 언제나 원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문자는 2차적인 걸로 사유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언제나 생각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스는 신적 이성이잖아. 이 신적 이성은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미 이데아의 세계와 관련된 그러한 신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표현하는 직접적 표현의 말은 언제나, 말은 그래서 신은 세계를 창조할 때, 여러분, 신은 생각을 해. 말을 딱 하니까 현전이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맞죠? 세계가 창조가 되잖아, 말을 통하여. 그런 것처럼 이런 형이상학들 안에는 언제나 그 서구 형이상학이 어떻게 출발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였고, 서구 기독교에서도 이것과 동일하게 말은 삼위일체에서 언제나 제2위격인 아들에게도 기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언제나 누구랑 기속되었는가 하면
생각하는 순수 사유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것이 자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말을 통하여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는 언제나 3차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문자는 이런 것들을 단지 인간, 그러니까 신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인간은 뭐야? 망각의 동물이잖아. 뭔가 불완전한 균열과 결핍을 보충하는, 그죠? 인간의 망각의 기억의 불완전함을 보충하는 그런 도구로서만 문자는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내가 데리다를 역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면 네 해체가 이러한 네 유대 전통에 들어있는 이 창조론에는 왜 적용시키지 않고 너는 그러한 문자의 소중함을 왜 랍비들의 해석학에서만 인용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난 데리다에게 묻고 싶어요. 이건 예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미 유대 전통의 신개념 안에 이미 문자의 홀대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도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전통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러한 문자에 대한 억압이 단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서구 철학의 대가들의 모든 사유 속에 억압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야. 데리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론과 플라톤의 그러한 다양한 책들 안에서 나타나는 파르마콘의 개념이라든지, 또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충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모든 구절들을 다 끄집어내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라마톨로지에서도 주로 그런 것들을 인용해요. 그래서 문자는 언제나 위험한 거였다라는 거야. 단지 보충적인 게 아니라 신의 말씀을 그대로 현현해주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영혼의 글쓰기, 이거는 플라톤의 비유입니다. 영혼의 글쓰기가 좋은 건데, 이 영혼의 글쓰기를 모방하는 모방의 글쓰기로서 언제나 2차적인 거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 이 데리다가 플라톤을 공격하면서 문자를 강조할 때에 예술가들의 미학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언제 강좌를 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해석론에서 또한 문자를 억압하고, 그죠? 이 문자는 단지 그 인간의 기억을, 그리고 공통되는 원본적인 것들을 기억시키고, 또 이것을 후대에 잘 보존해서 그 목소리를 죽이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서 둠으로써 원본의 목소리를 후대에도 끊임없이 시간의 영속성을 위하여 그러한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차적인 기호로만 작동되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의 억압은 헤겔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는데, 헤겔은 이러한 플라톤 철학의 그러한 이데아의 관념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이데아적인 신적인 것이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 속에 현현하는지를 의식 철학을 통하여 밝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의식이죠. 의식 철학은 언제나 진리가 지금 현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지금 내 대가리 속에 현존할 때에 헤겔도 역시도 이런 철학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헤겔의 철학 역시도 문자학이 소중하겠어, 음성 중심의 언어가 소중하겠어요? 당연히 음성 중심의 언어라야만이 직접적 이성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현전하는 그런 진리를 직접 듣고 표현하는 이러한 직접성은 음성 중심 언어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구 형이상학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 전체적으로 이러한 음성 중심을 제1차적인 중요성으로 놓고 문자는 언제나 보충적인 그런 역할만을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야. 데리다에 따르면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데리다는 철학의 여백에서, 그죠? 피라미드와 구덩이라고 하는 자신의 작품 논문에서, 헤겔 기호학 입문에서 이러한 헤겔이 이런 문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말하는 엔치클로페디에, 그죠? 엔치클로페디에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이 있는데 그 정신철학의 주관, 객관, 절대정신이 또 있어요. 거기서 주관정신에서 기호론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헤겔이 이러한 문자는 언제나 그래서 상형 문자는 철학사에서 사라져야 될 동양의 문자, 동양의 기호론,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중국의 상형 문자, 표의 문자는 사라져야 될 것으로 실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니츠가 사실은 그의 철학에서, 그죠? 라이프니츠는 모든 기호의 소중함을 알고 보편적인 이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존속하는 것이 기호라고 봤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물음표, 따옴표, 구두점, 여러분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봐봐. 모든 기호는 뭐야? 영어, 불어, 라틴어, 한국어 다 상관없이 그런 기호들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잖아.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기호의 소중함에 보편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언어를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겔이 이거를 깐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데리다가 이걸 또 갖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헤겔은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음성 언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뭐야? 이러한 문자의 특성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추는 이집트나 중국의 상형 문자를 억압하고 마침내 알파벳이 제대로 된 음성 언어로서 최고로 좋은 그러한 알파벳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언어를 최고의 철학적 언어로 승인하고 있다라는 것. 참네. 철학에서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는 이런 부분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이제 데리다가, 그지? 데리다가 이제 이거를 언급하면서 헤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덩이는 뭐예요? 구덩이는 뭐야? 구덩이와 피라미드라고 하는 철학의 여백에 인용되어 있는 헤겔의 논문에 구덩이는 뭐겠어? 자기 스스로 현존하는 음성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구덩이는. 그래서 그 어두운 어떤 그 인간의 의식 안에서의 그러한 음성 목소리를 상징하는 게 구덩이라고. 피라미드는 뭐야? 상형 문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형 문자는 어디에 있어?
이집트의 사막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학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피라미드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존재하잖아. 그 주변에 풀 하나 남김없이 생명이 있는 거는 싸그리 다 죽었어요. 상형 문자는 죽은 걸로만 지속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잘 이해하기 위한 예도의 설명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봐봐. 여행객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든 수천 년 전에 인간은 이미 죽었어요. 음성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모든 자들의 그거를 조각했던 자들은 죽고 없어. 그거는 시체 덩어리 더미 속에서 그냥 기록된 문자야. 그거는 사막 속에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화의 기호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는 여행객들에 의해서 해석될 뿐이야. 그 해독은 언제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이러한 여행객들이 이러한 상형 문자를 해독할 때는 언제나 서구 형이상학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거를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듣는 방식으로는 이걸 해독할 수가 없어요. 왜? 상형 문자는 언제나 그 생각이 문자로 직접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하여 들리지 않고 문자 속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언제나 문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한번 뒤집어서 또다시 기호를 통하여 해석해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상형 문자는 언제나 목소리를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들려지는 영혼 속에서의 직접적 글쓰기를 통하여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구덩이와 피라미드라는 독특한 제목을 갖고 와가 해결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재밌죠? 철학의 여백.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의 구덩이의 어두움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만 갖고는 결코 피라미드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는 가까이 가서 죽은 문자를 보면서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서구 형이상학의 언어학에서 음성 중심의 언어는 감각기관 중에서 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또 헤겔의 미학책으로 옮겨서 그 미학에 나오는 귀의 소중함, 귀는 모든 감각기관 중에 탁월한 그러한 기관이다 하면서 자기의 작품에서 이 헤겔이 서구 음성 중심적 언어관에 빠져 있음을 미학책에 가서도 밝히는데, 그게 청각기관에서 귀, 들음을 통하여 직접 인식하는 이해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찰 인간이에요, 이 인간도. 그래서 이러한 헤겔의 자기도 모르게, 그죠? 역사와 진리는 언제나, 보편적 세계 역사는 언제나 절대 정신의 자기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든 문자 언어는 언제나 이러한 헤겔한테서는 음성 언어로
우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언어였다는 거야. 그래서 헤겔은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언제나 지향을 통하여 개념화시키는 게 정신이에요. 이때 언어는 개념화는 언제나 아우프헤붕 지향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었고, 헤겔의 변증법에서 최고로 중요했던 그러한 이 지향은 개념 언어에 힘입어서만 가능하고, 이 개념 언어는 음성 중심적 언어를 나타낸다라고 데리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음성 중심.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의식 속에 현존하는 진리, 세계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신의 머릿속에 영을 통하여 현존하는 이런 철학은 언제나 문자학을 두려워하고 상형 문자를 철학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으로 삭제하고 없애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헤겔 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통하여서는 결코 피라미드의 의미를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눈을 통하여 듣는 귀로만 결코 피라미드는 해석되지 않아. 눈을 통하여 보고 그 그림을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봄을 통하여 그 문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의미를 읽어야만이 비록 해독되는 게 상형 문자고.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데리다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 하나만 더 예도가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해봐. 뭐를 생각해? 여러분, 피라미드는 뭐야? 문자는 뭐야? 문자는 소시르의 랑그입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 직접 현존하는 음성 언어는 소시르의 파롤이에요. 여러분, 파롤이 커? 아니면 문자가 커? 랑그가 크냐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건 다 환상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의 의식 안에서의 직접적 현존의 의미는 언제나 의식 바깥에 있는 기표들의, 소시르가 그러잖아, 기호들의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랑그는 파롤은 랑그와 함께 작동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플라톤의 이러한 서구 중심적 음성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가들의 철학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언어의 순수한 이러한 언어의 현상에서 문자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걸 억압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철학함에 그러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봐봐. 철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철학은 사유하는 거잖아. 니체가 이미 가르쳐 주었듯이 모든 사유는 언어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러한 음성 중심적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사유를 하는 그러한 철학의 주제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모든 플라톤과 헤겔에 이르기까지 이 서구 형이상학을 대표하는 대가들의 철학은 이러한 자기 영혼에 직접 들려지는 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기초를 둔 그런 철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훗설까지도 자기 자신 안에 의미가 스스로에게 현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의식 철학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에 문자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지만 사실은 이 문자의 기능 없이는 이런 철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구덩이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사유하기 위하여 피라미드를 못 보고 언제나 지나가는 여행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행객은 피라미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가리 안에 현존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는 저걸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자의 힘인가, 공간의 힘인가, 시간을 현존화하는 니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식 철학자들이여 이 공간의 영원성을 보라. 지금 그 얘기라고 데리다가 이해가 됐죠.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와 피라미드, 해겔의 기호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해겔의 언어관, 지향을 개념으로 해석했고, 그 개념은 언제나 자기의 정신 철학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음성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기호론의 인문은 사실 환상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기호론은 그래서 주관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해겔이 엔치클로페디의 책에서 주관정신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기호론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죠, 데리다의 의도를. 그래서 지는 이러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러한 구덩이와 피라미드는 수백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유야, 은유. 지금 데리다가 사용하는. 예, 그래도 예도의 해석이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는 피라미드와 구덩이 바깥에서 경계에 서서 자기는 글쓰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철학은 언제나 여백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데리다는 철학의 여백 서문 앞에서 팀파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팀파눔은 뭐야? 팀파눔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팀파눔은 첫 번째는 귀의 압력을 통하여 뇌피질로 그 감각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귀의 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두 번째는 인쇄기에서 책의 여백을 잡아주는, 그러한 여백을 잡아주는 인쇄기의 부속 이름이 팀파눔이야,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의미. 뒤에 건 뭐겠어요? 뒤에 걸로 쓰이는 게 바로 뭐야? 팀파눔은 경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학의 한계를 철학자들의 책에 인쇄가 되는 여백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자기가 글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전달하는 거기도 하지만, 중이는 뭐예요? 바깥의 압력을 뇌피질로 바꾸어 전달하는 거잖아, 귀 속에서.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팀파눔은 두 개 다가 마치 인쇄의 부속으로서 쓰일 때는 문자학을 지시하고, 귀의 중의를 나타낼 때는 뭐겠어요? 뭐야? 그것은 바로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음성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그런 의미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 밖의 세계도 같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는 말합니다. 이 팀파눔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러한 교묘한 이중 삼중적 다이성은 이 단어 하나의 기표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표 하나의 이 다이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철학은 이러한 다중성을 언제나 억압하고 파괴함으로써만 사유의 언어를 창조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철학의 모든 것들은 자기는 이러한 여백의 팀파눔과 같이 헤겔의 텍스트의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여백의 자리에서 철학자들을 텍스트를 읽고 거기다 각주를 달고 그걸 논평하는 그런 철학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데리다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용들이 일반적으로 헤겔의 어떤 텍스트의 주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만을 빼내서 헤겔의 전체 이성 중심의 철학을 해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효과가 들어있는 거죠. 이 팀파눔의 이중적 의미는 언제나 독약이면서 양약이고 지혜이면서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치이면서 위험한 그러한 것을 나타냈던 그리스어의 파르마콘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거야? 왜? 영혼의 직접적 들림에 영혼 속에서 스스로에게 현존하는 언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저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그 소유권을 기가 막히게 오염시킬 수 있는 헤겔의 저작권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바로 문자학이라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은 이 헤겔 비판을 마침내 장주네라고 하는 프랑스 문학가와 헤겔을 대비시키는 글라 조종이라고 하는 죽을 때 치는 종에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어로 에글이 뭐야? 에글. 헤겔을 에글로 발음하잖아. 헤겔의 불어 이름은 뭐예요? 대가란 뜻입니다. 대가. 이러한 대가. 이 대가를 불어로 쓰게 되면은 에글이 되는데, 불어로. 이거를 비유적으로 헤겔을 까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장준해는 뭐였어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는 헤겔과 같이 그러한 도덕적인 자도 아니었고 사회 변경에서 언제나 그저 그러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경에 서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언제나 자기의 작품을 썼던 자고 헤겔과는 대비되는 자였으며 또 이 헤겔의 명성을 비웃으면서 기가 막히게 헤겔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문학가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겔의 텍스트를 끊임없이 비웃고 그의 텍스트를 삼키고 그 다음에 헤겔의 어떤 그러한 명성을 기가 막히게 더럽히고 비웃고 조소를 보내고 그럼으로써 헤겔의 빨간 가운을 그저 벗겨서 해체해버리는 그런 장준해의 텍스트를 옆에다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는 철학의 조종을 울리는, 철학의 마지막, 그죠? 철학의 죽음을 울리면서 새로운 경계의 글쓰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유를
사유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벌써 도착했어. 이거 끝내야 또 내일 또 다른 거 하는데. 그래서 그 조종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이 철학자들과 문학가를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 누구야? 말라르메랑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의 그 부분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를 대비시키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헤겔과 장준해를 대비시켜서 그 두 개의 텍스트에 논평을 다는 자가 바로 데리다입니다. 거기서 이게 바로 경계의 글쓰기예요. 여기에 어떤 이러한 글쓰기에 어떤 영원한 진리의 현전이 존재하며 어떤 음성 언어를 통하여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밝혀지는 그러한 명상적 철학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역사와 지식을 음성 언어로 묶어서 절대지성을 절대 정신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이런 철학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장준해의 텍스트와 그죠? 헤겔의 텍스트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데리다가 거기에 자기의 논평을 쓰고 각주를 달고, 이게 바로 철학의 여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의 여백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이 조종으로 가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상호 텍스트성 안에서 밝혀지는 독특한 그러한 철학의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텍스트 안에서 실제로 데리다의 자기 자신이 삼자로서 두 개의 텍스트를 경계에서 글쓰기를 하는 그런 자로서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억압하고 영혼의 글쓰기를 좋은 글쓰기라고 시작했던, 그래서 언제나 현전의 목소리는 기원의 목소리, 진리의 기원,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있게 만들면서 현재 들려지는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 언어를 소중히 여겼고, 이 영혼의 글쓰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직접적 언어라고 하고, 나쁜 글쓰기는 이런 것들의 현전성을 무시하고, 그죠? 보존하고 교육학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방의 글쓰기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대입시켜서 플라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말라르메의 말라르메의 무언극을, 여러분, 미미크라고 하는 무언극이 뭐야? 여러분, 무언극의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무언극은 뭐야? 음성 언어가 아니야. 무언극에는 지금 스스로 기원을 갖고 있는 진리의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무언극은 말라르메의 무언극은 언제나 기원의 텍스트를 새롭게 써야 되는 현재 다시 끊임없이 연기를 통하여, 그죠? 다시 쓰는 그런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기원의 진리 따위는 없고 그러한 영혼의 글쓰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라르메의 그 무언극에 대한 글을 통하여 해체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텍스트 사이에 데리다 지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종이야. 그러나 이러한 헤겔과 플라톤의 텍스트의 조종을 울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게 마치 문학 텍스트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말라르메나 장준해 쪽에 가 있는 것과 같은 데리다의 글쓰기가 그 경계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됐어?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서 철학과 문학의 경계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런 엄청난 그러한 포스트 모던의 여러분 폴 리게르의 시간과 이야기가 뭐예요? 시간은 언제나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죠? 역사와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학 텍스트 안에서의 진리를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리게르 역시도. 저는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학함을 없앴다. 데리다 역시도 이런 주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니네들이 생각하는 서구 중심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의 그런 우위성은 결코 모든 담론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깥을 봐라. 네가 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은 장준해의 그 해겔의 명성은 준해라고 하는 동성연애자, 성도착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글을 쓰는 이 문학가에 의해서 그 대가는 조종을 울리고, 그 조종은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그런 철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에 재미는 있어,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철학적 논평을 예도가 해야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돼서, 그러나 이러한 데리다의 글쓰기로부터 철학은 언제나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죠? 또 한 가지, 언제나 문학적 텍스트에 열려져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문학과 철학의 어떤 그러한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데리다를 통하여 오늘날 이러한 글쓰기는 경계에 서서, 그죠? 그리고 어떤 담론과, 그죠? 그런 담론의 내러티브, 해겔의 거대 담론의 서구 형이상학의 그러한 책은 없다. 모든 책에 완결된 건 없다. 마지막입니다. 그 완결된 책은 언제나 책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글쓰기가 시작된다. 그라마톨로지의 첫 번째 나온 1장에 나오는 문장이죠, 여러분. 그리고 글쓰기와 차이에서 해겔의 바다이유의 거대 담론을 제한경제에서 보편경제로라는 해겔의 그러한 책을 다룬, 해겔의 사유를 다룬 글쓰기와 차이에서 그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데리다는 책은 완결되지 않아. 책은 없다. 글쓰기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책의 텍스트는 여백을 통하여 언제나 완결이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다. 여백의 글쓰기, 그것은 오늘날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글쓰기가 아닐까. 이런 여백, 그죠? 행간을 보고 상호 텍스트성의 다양한 수수께끼 안으로 심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데리다, 해체를 통하여 심년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데리다의 그 심년은 니체를 연상시킵니다. 니체의 심년을 데리다의 심년과 비교하는 강좌를 또 열겠습니다. 니체가 얼마나, 데리다가 얼마나 니체를 흉내내고 있는지 예도는 또한 그 제목으로 밝히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완결된 책은 없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은 언제나 완결 동일성 안에 차이가 있고, 타자들의 책 속에, 그죠? 저자의 카피라이트는 언제나 그 권위가 다른 카피라이트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완전한 것은 없으며
모든 책은 언제나 페얼슐로센하이트라 그래. 완전한 닫혀짐은 없고 끝도 없다. 절대지도 없다. 단지 이걸 해체하고 개방했을 때 새로운 글쓰기만이 있을 뿐이다. 데리다가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것이 니체로부터 왔다라고 언젠가 10년에서 밝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